네. 촛불입니다. 다음 카페 사라의 열쇠를 통해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총 12명의 회원분이 참석해 계십니다. 저 촛불, 요한, 키위, 착한 바보, 파란 마음, 마르티노 마르티나, 조나단, 지그프리트, 오아시스, 그리고 멀리서 우리 소림이 모셨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그리고 비니, 이렇게 총 12명이 참석해 있습니다. 이 강의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더욱더 건강하시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박수. 강의는 40분간 진행됩니다. 그중 30분은 강의, 10분은 질의응답 시간입니다. 먼저 이 강의의 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신질환은 뇌의 병입니다. 따라서 약물치료가 필수적입니다. 약물치료로 뇌가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아야 재활과 재기를 위한 노력도 빛을 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약물 이외에도 필요한 게 있습니다. 약물은 증상을 가라앉힐 수는 있지만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주지는 못합니다. 병 자체를 치료하려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병을 앓는 사람의 삶을 전체적으로 봐주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무지가 병보다 더 무섭다. 이 말은 조나단이 즐겨하는 말입니다. 조나단은 조현병 당사자이며 본 카페 회원입니다. 다른 누가 했던 말이 아니라 자기가 만들어낸 말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맞는 말입니다. 병에 대한 무지, 병으로 인해 어떤 일들이 초래되는지를 알지 못하는 무지, 한 인간의 시련과 성장 과정에 대한 무지, 이러한 무지들이 합하여 엄청난 오해와 편견을 가져옵니다. 정신장애에 대한 많은 오해와 편견이 있습니다. 낫지 않는다, 위험하다, 무능하다, 의지력이 약하다 등의 편견입니다. 이러한 편견은 무지 때문입니다. 사회 일반인이 정신질환에 대해 무지하고 무관심하기 때문에 편견과 차별이 생깁니다. 그런데 일반인만 무지한 게 아닙니다. 당사자와 그 가족도 무지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정신보건 전문가라 자처하는 정신건강의학 전문의, 심리학자, 사회복지사, 간호사도 무지한 경우가 있습니다. 병에 대해서만 알고 증상과 진단만 되고 있지 정신장애인의 삶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아는 바도 없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약만 잔뜩 써서 증상만 없애면 사회생활은 저절로 잘할 거라고 착각합니다. 무지가 병보다 더 무섭다. 2009년도에 KBS 1 텔레비전에서 방영된 로드무비를 통해 우리나라 정신장애인들 중 최초로 텔레비전에 자기 얼굴을 공개한 깨어있는 당사자 조나단의 말입니다. 박수. 음성 X시키라 해라. 음성 틀어놔가지고 잡습니다. 이 말을 가슴에 새기며 본 강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저는 이 강의를 통해 정신장애인의 치료, 재활, 재기, 그리고 우리나라 정신보건 분야의 개혁에 대해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딱딱한 이론을 중심으로 말하기보다는 정신장애인 당사자와 그 가족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면서 그 사연과 관련하여 실제로 도움이 될 만한 얘기들을 덧붙이고 간간히 이론을 소개하는 방식으로 강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의 제목은 마음속의 시 한 편입니다. 이 글은 제가 쓴 책 잡초인생의 6장에도 소개되어 있습니다. 본 카페 회원인 이종천의 이야기입니다. 이종천은 발병 후 첫 3년간 매년 한 번씩 3번 입원했고 근 20년째 재입원하지 않고 지내고 있습니다. 첫 입원 후 퇴원하고 어머니가 일하는 식당에서 식당 일을 도우며 공부해서 6개월 만에 대입 검정고시에 합격했습니다. 이후 막노동을 했지요. 그러다가 재발하고 재입원합니다. 퇴원 후 주유소, 노래방, 식당, 전단지 배포 등의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다시 재발하고 재입원. 이후 대학에 입학했다가 3학기 만에 휴학하고 결국 자퇴했습니다. 그러다가 8개월을 꼼짝 않고 누워만 지냈습니다. 계속 잠만 잤지요. 어느 날 제가 어떻게 거기서 빠져나왔나, 계기가 뭔데? 하고 물어봤습니다. 이종천이 이렇게 대답하더군요. 어느 날 병원에 외래 진료 받으러 갔는데 1년 전에 저보다 못했던 환자가 저보다 나아져 있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노력하기 시작했어요. 밤 9시에서 10시에 자고 아침 5시에서 6시에 일어나는 생활을 했어요.
저는 봄, 여름에는 안 좋아요. 우울해요. 그래서 그 기간에는 공부만 했어요. 도서관에 아침 7시쯤 가서 오후 5시까지 주로 영어 독해 공부했어요. 그러다가 가을, 겨울에는 이런저런 아르바이트하고 제 돈은 제가 벌어서 썼어요. 아껴 쓰면 월 10만 원 정도면 생활하니까. 이종찬은 20년째 재발 않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6개월 과정의 국비지원 컴퓨터 학원에 다녔습니다. 첫 번째 등록하면 매달 30만 원쯤 정부에서 교육비 명목으로 돈이 나오는데 그때는 세 번째라 매달 10만 원쯤 돈을 받았다 합니다. 이종찬은 부지런합니다. 아침 일찍 또는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학원 수업을 듣고 나면 바람마음 심리상담센터와 행복나눔 쉼터에 와서 청소를 해주고 가곤 했습니다. 시인이 되겠다는 꿈을 갖고 있습니다. 속대문학에 시가 2번 실렸답니다. 한 번만 더 실리면 정식 시인이라고 말하곤 합니다. 올해 봄에는 정신과 전문의 최진옥 원장의 도움으로 자신의 시집을 출판하기도 했습니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이종찬이 펴낸 시집의 제목입니다. 자신의 시집을 정식으로 출판했으니 이제는 시인이라고 불러도 될 듯합니다. 제가 이종찬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20년째 재발 않고 공부도 하고 아르바이트도 하고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더 부지런한 것 같아.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이종찬이 대답합니다. 의미부여를 하는 거죠. 제 마음속에는 시가 한 편 있어요. 힘들 땐 늘 그 시를 생각하죠. 제가 되물었죠. 어떤 시? 이종찬이 시 한 편을 출력해옵니다. 에밀리 디킨슨의 내 삶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리 I shall not live in vain 이라는 시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내가 만일 누군가의 애타는 가슴 달랠 수 있다면 내 삶은 헛된 것이 아니리 내가 한 생명의 아픔을 달랠 수 있다면 혹은 괴로움을 위로할 수 있다면 헐떡이는 한 마리 울새를 도와 둥지에 다시 넣어줄 수 있다면 내 삶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리. 영어로 읽는 건 제가 발음이 안 좋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 PPT 자료와 유인물에는 영어로 된 원문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19살 방황할 때 학원 선생님께서 가르쳐주신 시랍니다. 그때부터 삶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삶이란 게 겪어보고 아파보고 그런 것 아닌가. 먼저 아파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라는 게 아닌가. 그래서 견뎌낼 수 있었어요. 참 대단한 말을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잠시 후 자기가 쓴 제기라는 글을 출력해서 줍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정신병원 입원 3차례, 그 후 공부와 일을 병행하며 묵묵히 젊은 시절의 의무를 다하며 살았다. 그러나 가슴 한구석에 정신병원에 입원했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나는 알 수 있었다. 좋은 글씨처럼 어디를 가든 마음 한구석에 작은 열등의식이 있었다. 그 후 여자를 사귀었다. 그녀는 우울증 환자였다. 순수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1년 6개월 교제 후 그녀는 공무원 직업을 가진 남자와 중매 결혼을 했다. 청춘의 순정을 몰라주는 그녀가 미웠다. 내가 하고 싶고 살고 싶고 누리고 싶은 삶을 살 수 없었다. 주위의 기준에 맞추어야겠다. 힘들었다.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하지만 나는 가슴 속에 묻어둔 작은 시를 생각하며 어둠 속에서 하나의 촛불이 되고 싶었다. 영어 회화와 영어 공부를 열심히 했다. 장애 등록을 하고 사회복귀 시설에 다녔다. 철학을 공부했고 일주일에 2시간씩 영어 포럼에 참석했다. 영어 포럼에는 은퇴한 교장, 은퇴한 외교관, 카이스트 휴학생, 화교 목사, 자칭 컨트리맨이라는 어르신, 의사, 외무고시 준비생이 멤버였다. 그들은 나를 매력적이라 했다. 영어 포럼에 8년간 참석했다. 나는 사회복귀 시설에서는 별 볼 일 없는 장애인이었고 포럼에서는 수제로 통하는 시인 지망생이었다. 나는 사랑과 일에 모두 실패한 사람이다. 그러나 나의 내부를 들여다보면 나는 열정과 자애 그리고 패기를 지닌 목적지향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밖에서 보는 나와 내가 생각하는 나는 극과 극이고 아주 달랐다.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내가 이렇게 모든 것이 무너진 불행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내 마음속에 한 편의 시가 있기 때문이다. 19살 방황할 때 선생님께서 가르쳐준 에밀리 디킨슨의 시. 나도 언젠간 이 사회에 작게나마 기여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고 작은 촛불이 되고 싶었다. 나는 초라할 때나 선택의 순간에 그리고 자기 전에 이 시를 읽는다.
비록 힘든 질병과 외로움, 사회의 낙인 속에 살아가야 하는 정신장애인의 삶이지만 마음속에 묻어둔 작은 시 한 편이 있었기에 나는 버틸 수 있었다. 나로 인해 누군가 위로받고 도움받을 수 있다면 비록 초라하지만 내 삶은 헛되지 않을 것이다. 다시는 정신장애인이 외롭지 않고 병도 생기지 않는 꿈결 같은 세상을 꿈꿔본다. 나의 이 길은 끝이 없는 길인 것 같다. 방황하던 시절 선생님이 가르쳐준 시 한 편이 이종찬의 삶의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힘들 때 그 시를 암송하며 삶의 의미를 되새기고 꿋꿋이 버텨내는 이종찬이 대단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전체적으로 박수 주셔야 합니다. 이종찬이 쓴 글에서 몇몇 구절이 아련하게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그러나 가슴 한구석에 정신병원에 입원했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나는 알 수 있었다. 좋은 글씨처럼 어디를 가든 마음 한구석에 작은 열등의식이 있었다. 마음이 아프네요.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정신병원에 입원했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오랜 기간 동안 그들은 이 점을 생각하지요. 그것이 자신을 도와주기 위한 것이었고 부득이했던 어쩔 수 없는 조치였다는 점을 이해하지만 정신병원에 입원했었다는 사실은 때로는 수치심으로, 때로는 억울함으로, 때로는 다시 또 입원하게 되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으로 남게 됩니다. 또한 저 사람이 사실을 알면 어떻게 나올까 하는 걱정에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고 쭈뼛거리고 뒤로 물러서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 강의를 마치고 다같이 기념 촬영을 하자고 하면 아마도 상당수 참석자들이 사진 촬영은 하지 않겠다고 뒤로 물러서겠지요. 아직은 누가 알게 될까봐 두렵고 자신은 괜찮지만 자기 얼굴이 공개되면 혹시라도 가족들에게 누가 될까봐 걱정되고 두렵기 때문이죠. 정신병원에 입원했었다는 것은 상처를 남깁니다. 그 상처가 아물고 그것이 더 이상 두렵지도 부끄럽지도 않게 되고 그것 때문에 차별받을 것 같은 걱정이 들지 않게 되기까지는 10년, 20년, 오랜 세월이 필요합니다.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지난 8월 17일에 MBC 시사 매거진 2580은 정신장애인에 대한 장기 입원 치료의 문제점과 사회 복귀 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영상물을 방송했습니다. 저는 어제 그걸 봤습니다. 잘 만들었더군요. 운영자 키위가 카페 추천 동영상 게시판에 올려두었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영상물을 보면서 다들 보는 관점이 다르겠지만 저는 얼굴 모자이크 처리하는 걸 유심히 봤습니다. 제가 감탄한 건 우리나라 정신장애인 당사자들이 많이 당당해졌다는 겁니다. 사실 몽카페 배우는 조나단이 2009년도에 KBS 1 텔레비전에서 방영한 로드무비를 찍을 때만 해도 다큐 작가인 서기원 씨가 몇 달을 자기 얼굴을 공개하겠다는 당사자를 찾지 못해서 애태웠었거든요. 그때 조나단이 자청해서 찍게 된 거죠. 그 점에서 저는 조나단이 참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용기 있는 행동이었죠. 우리나라에서 텔레비전에 자기 얼굴을 공개한 최초의 당사자이니 나중에 우리나라 소비자 운동의 역사를 기록할 때 조나단 강오덕이라는 이름을 꼭 기록해줘야 할 듯합니다. 아무튼 MBC 시사 매거진 2580을 보면서 저는 많은 당사자들이 자기 얼굴을 당당하게 공개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말과 몸짓 속에 자신감이 배어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조나단이 로드무비를 찍었던 5년 전과는 텔레비전 카메라를 대한 당사자들의 모습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저는 그 동영상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소비자 운동이 가능할 것이라는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정신장애인 가족들은 아직도 한결같이 자기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하고 있더군요. 제 눈에는 당사자들이 당당함과 대비되어 보였습니다. 다시 이종찬 얘기로 돌아갑니다. 저는 이종찬의 다음 구절을 읽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내가 하고 싶고 살고 싶고 누리고 싶은 삶을 살 수 없었다. 주위의 기준에 맞추어야 했다. 힘들었다. 우리는 자칫 이 점을 놓쳐버리곤 합니다. 그들은 단지 병에 걸린 게 아니라 삶의 덫에 걸렸다고 봐야 합니다. 병이라는 덫에 걸려 넘어지는 순간 그들은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그때부터 그들의 인생은 180도 바뀌어 버리죠. 그들은 자신이 살고 싶고 누리고 싶은 삶을 살 수 없는 처지가 되어버립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익숙했던 삶은 오간되었고 낯선 삶이 눈앞에 펼쳐지지요. 그런데 정신장애인으로서 살아가야 할 그 삶은 자신이 원했던 삶도 아니고 또한 수월하게 살아갈 수 있는 만만한 삶도 아니지요. 더욱이 주변의 간섭과 강요 그리고 감시감독도 심한 삶이지요. 당사자들에게 이 삶은 받아들이기 힘든 삶입니다. 그들은 이 삶을 받아들일 수가 없기에 한동안 슬퍼하고 화내고 울고 우울해하고 급기야 방문을 걸어 잠그고 몇 년씩 누워만 지내기도 합니다. 절망의 순간은 끝이 날 것 같지 않지요. 그들은 너무나 어둡고 길고 긴 깜깜한 터널 속을 지나갑니다. 이 시기에 가족과 전문가들은 종종 착각합니다. 그들의 병이 심해졌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인생을 잃어버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자부심을 잃어버린 당사자들로서는 한동안 슬퍼하고 우울해하고 잠만 자고 화내고 몸부림치고 대굴대굴 부르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배도 반응이죠. 잃어버린 자신의 삶에 대한 배도 반응, 잃어버린 자신을 그리워하는 애도 반응입니다. 병이 낫기 위해서는 한동안의 애도 기간을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병이 심해진 것이 아니라 병이 낫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거쳐야만 하는 과정입니다. 당사자들을 억지로 일으켜 세우려 하면 애도 반응의 시간은 늦어집니다. 비유해서 말씀드려보죠.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슬퍼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슬퍼하지 못하게 하고 일부러 바쁘게 만들고 그 얘기를 꺼내지도 못하게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슬픔이 없어지겠습니까? 마음속 깊은 곳에 남아있다가 세월이 많이 지난 뒤에 터져나오지 않겠습니까? 저는 발병 후 10년 또는 20년이나 지난 시점에서 비로소 애도 반응을 보이고 애도 기간을 겪는 당사자들도 여러 명 보았습니다. 억지로 일으켜 세우려 하지 마십시오. 슬퍼하면 충분히 슬퍼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십시오. 부끄러워하지 않고 슬퍼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화가 나서 쩔쩔매면 화를 낼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십시오. 당사자들은 흔히 어머니에게 화를 많이 냅니다. 제일 만만하기 때문이죠. 제일 안전하기 때문이죠. 자신이 화를 내더라도 자신을 내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당사자들이 화낼 때 내게 화내는 것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가족들에게 화내는 것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무력한 자기 자신에게 화가 나서 자기 인생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에 화가 나서 너무나 암울한 자신의 처지에 화가 나서 화를 내는 것이라고 받아들이십시오. 그냥 지나가는 과정이랬거니 생각하시고 그 화를 잘 받아주시고 잘 풀어주십시오. 긴 터널을 지나가다가 보면 어느 날 뜻하지 않게 희미하게 희망의 빛이 보이게 됩니다. 당사자도 가족도 이 고통이 결코 끝날 것 같지 않지만 참고 견디다 보면 끝이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종찬의 이야기는 이어집니다.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나는 사회복지시설에서는 별 볼 일 없는 장애인이었고 포럼에서는 수재로 통하는 시인지망생이었다. 나는 사랑과 일에 모두 실패한 사람이다. 그러나 나의 내부를 들여다보면 나는 열정과 자애 그리고 패기를 지닌 목적지향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밖에서 보는 나와 내가 생각하는 나는 극과 극이고 아주 달랐다. 이 말도 당사자들의 처지를 잘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정신병원에서 그들은 환자이고 사회복지시설에서 그들은 별 볼 일 없는 장애인이죠. 별 볼 일 없는 환자, 별 볼 일 없는 장애인 취급을 오래 받다 보면 그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을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여기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심각해지죠. 지나치게 순종적, 수동적이 되고 매사에 자신감이 없고 뒤로 물러서고 스스로가 자신을 학대하고 자책하고 별일 아닌 일에도 겁을 내고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하지만 이종찬은 다행히도 영어 포럼에 참석하고 있었네요. 그리고 그곳에서는 수재로 통하는 시인지망생으로 대접받았네요. 이종찬은 밖에서 보는 나와 내가 생각하는 나는 극과 극이고 아주 달랐다고 말합니다. 정확한 표현이네요. 밖에서 보는 자신은 사랑과 일에 모두 실패한 사람이지만
자신이 생각하는 자신은 열정과 자애 그리고 패기를 지닌 목적지향적인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네요. 엄청난 차이지요. 극과 극이지요. 건강한 거죠. 남들이 자신을 어떻게 보고 대우하든 자기 스스로는 자신에게 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좋은 점들과 강점들이 많다는 점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거죠. 이종찬은 인생의 좌절과 시련,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취급받는 것, 사랑과 일에 모두 실패한 것, 이 모든 악조건 속에서도 마음속에 열정과 자애를 간직하고 패기를 지닌 목적지향적인 사람으로 살아왔고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네요. 이종찬에게 지금까지 너무나 잘 버텨내고 잘 이겨내왔다고 칭찬해드리고 싶고 격려와 지지의 말을 전하고 싶네요. 이종찬의 말은 이어집니다.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하지만 나는 가슴속에 묻어둔 작은 시를 생각하며 어둠 속에서 하나의 촛불이 되고 싶었다. 나도 언젠간 이 사회에 작게나마 기여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고 작은 촛불이 되고 싶었다. 참 고맙고도 감사한 표현입니다. 나도 언젠간 이 사회에 작게나마 기여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고 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도 모든 당사자들이 심지어는 자기 방에만 들어박혀서 모든 인간관계를 단절하고 있는 당사자들조차도 모두가 마음속 깊숙한 곳에 이러한 소망을 갖고 있을 것 같습니다. 가족과 주변 사람들 그리고 전문가들은 그들의 겉모습만 볼 게 아니라 당사자들의 마음속 깊숙한 곳에 숨겨진 건강한 소망을 알아차리고 그 소망을 이룰 수 있는 길을 터주려고 해야겠지요. 그리고 참 신기하죠? 저는 신기하다고 느낍니다. 이종찬이 하지만 나는 가슴속에 묻어둔 작은 시를 생각하며 어둠 속에서 하나의 촛불이 되고 싶었다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 글을 쓸 무렵에 이종찬은 제 닉네임이 촛불이라는 점을 알지 못했고 저도 비록 쓰지는 않고 있었지만 이 글을 보기 몇 년 전부터 촛불이라는 닉네임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종찬의 글에 촛불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네요. 어쩌면 서로가 오래전부터 마음이 통하고 있었던 것 같네요. 이종찬의 다음 구절은 감동입니다. 저는 눈물이 핑 도는 걸 느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나는 초라할 때나 선택의 순간에 그리고 자기 전에 이 시를 읽는다. 비록 힘든 질병과 외로움, 사회의 낙인 속에 살아가야 하는 정신장애인의 삶이지만 마음속에 묻어둔 작은 시 한 편이 있기에 나는 버틸 수 있었다. 나로 인해 누군가 위로받고 도움받을 수 있다면 비록 초라하지만 내 삶은 헛되지 않을 것이다. 강조하는 의미로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잘 음미해보세요. 나는 초라할 때나 선택의 순간에 그리고 자기 전에 이 시를 읽는다. 비록 힘든 질병과 외로움, 사회의 낙인 속에 살아가야 하는 정신장애인의 삶이지만 마음속에 묻어둔 작은 시 한 편이 있었기에 나는 버틸 수 있었다. 나로 인해 누군가 위로받고 도움받을 수 있다면 비록 초라하지만 내 삶은 헛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종찬은 이렇게 끝을 맺고 있죠.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나의 이 길은 끝이 없는 길인 것 같다. 어떤가요? 감동이 밀려오지 않나요? 이종찬의 말처럼 이 길은 끝이 없는 길이죠. 미국의 당사자들도 자신의 치료 경험, 재활 경험, 재기 경험을 길, 여정 또는 여행이라고 표현하더군요. 전 세계 정신장애인 모두가 공통적인 경험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당사자들은 한결같이 자신이 아직도 그 길을 가고 있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재기는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라고 하지요. 끝없이 이어지는 과정, 끝없이 걸어가는 길, 굽이굽이 돌아가는 여행길이라고 표현하죠. 그것은 병과 장애 그리고 그로 인한 각종 후유증으로 인해 삶이 무너지고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기가 버겁고 생각지도 않았던 이런저런 실패와 시련을 겪으면서 개인이 변해가고 발달해가고 성장해가고 성숙해가고 심지어는 변형되어가는 그러한 경험이죠. 외상 후 성장 경험이라고 해야 할까요? 며칠 전에 이쑤시개님의 글에 이런 구절이 있었어요. 그것도 제게는 감동이었는데요.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오늘 아침 오빠가 생선을 구워준다며 식용유를 사오라길래 사러 내려가는 길에 바람이 불었다. 정말 해탈하고 모든 걸 내려놓는 순간이었는데 그 순간만큼은 편안하다. 그때가 바로 바람이 부는 때이다. 그 순간 나는 다짐했다. 모든 하찮은 것일지라도 세상을 아름답게 보겠노라고. 저는 이렇게 댓글을 달았지요. 엄청 좋은 경험을 하셨네요. 정말 시적인 표현이에요. 정말 중요한 순간이죠. 그렇게 사는 거죠. 순간순간 불어오는 바람을 느끼는 것, 햇살을 느끼는 것, 예쁜 꽃을 바라보는 것, 수없이 많은 헥타르 순간이 있죠. 정말 소중한 순간이죠.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나의 이 길은 끝이 없는 길인 것 같다. 끝이 없는 길이죠. 하지만 바람이 부는 때가 있죠. 인생이 무너진 삶 속에서 힘든 질병과 외로움, 사회의 낙인 속에 살아가야 하는 정신장애인의 삶이지만 그 속에도 편안한 때가 있고 해탈의 순간도 있고 세상을 아름답게 보겠다고 마음먹게 되는 순간도 있죠. 그리고 이종천에게는 삶의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는 시 한 편도 있죠. 마음속에 묻어둔 작은 시 한 편이 있었기에 나는 버틸 수 있었다. 19살 방황하던 시절 학원 선생님께서 알려준 시 한 편. 그게 이종천의 삶의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네요.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나는 초라할 때나 선택의 순간에 그리고 자기 전에 이 시를 읽었다. 감동이에요. 이종천에게 감동을 넘어 존경심이 드네요. 이렇게 대단한 글을 쓰고 이렇게 귀한 글을 건네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형 동생처럼 친한 선후배처럼 저를 따르는 이종천이기에 방송이지만 제가 반말 한번 할게요. 종천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감동이야. 이종천의 마지막 구절도 귀에 쟁쟁하네요.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나로 인해 누군가 위로받고 도움받을 수 있다면 비록 초라하지만 내 삶은 헛되지 않을 것이다. 비록 말 한마디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위로와 도움이 될 수 있겠죠. 19살 방황하던 시절에 학원 선생님께서 알려준 시 한 편이 25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까지 이종천의 삶의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잖아요. 대단한 일이죠. 작은 시 한 편을 마음에 품고 꿋꿋이 살아가고 있는 이종천에게 정말 대단하다는 지지와 격려의 박수를 쳐주고 싶네요. 이종천이 자신이 쓴 시 한 편을 제 책에 실어주기를 희망했기에 이를 들려드립니다. 평등이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이 자리에 이종천 씨 참석할 줄 알았는데 참석 안 하셨네요. 그래서 제가 낭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영혼의 행복은 추구할 수 있다. 아마 이 세상에선 더 없는 선물이다. 현재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그런 행복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 번쯤 사랑하고 두 번쯤 사랑하고 아마 타도란 행복의 선물이다. 그런 선물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다. 바람이 막힘이 없고 흘러가듯이 그렇게 바람을 담는 것이다. 일전에 제가 이 시를 읽고 이종천에게 물었습니다. 갑자기 파도가 왜 나오지? 이종천이 뭐라 하는데 퍼뜩 알아채겠더군요. 아, 인생의 우여곡절, 이런저런 시련들, 그걸 파도라고 표현했구나. 그것마저도 하늘의 선물이란 뜻이구나. 이종천은 오랜 시련 끝에 파도란 행복의 선물이다 라고 말하는 경지에 이르렀네요. 그리고 그렇게 바람을 담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네요. 끝으로 제가 잡초인상이라는 책을 쓸 때 이종천과 나누었던 대화 한 토막만 소개하고자 합니다. 너는 인터넷 카페 별칭이 리차드잖아. 별칭으로 쓸까 어떻게 할까 하고 물었더니 저는 이름 그대로 해주세요. 대구바닥에 이미 얼굴 다 팔렸는데 실명으로 하는 게 더 좋아요. 전주희 씨예요. 성까지 붙여주세요 하더군요.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대단한 글을 써준 이종천에게 마음 깊이 우러나는 존경심으로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강의 멋집니다. 멋졌어? 예, 멋져.